안녕하세요. 선능탑 비뇨기과 박문수 원장입니다. 혹시 그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아, 아, 잘 들리시면 그 채팅으로 잘 들린다고 써주셨으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저쪽 바깥에서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해 볼래? 잘 들리나요? 아, 예. 잘 들리시면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QA를 이제 시작한 거는 저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전립상회라고 그 전립선 암에 관련된 그 건강 보조식품을 파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인터넷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다른 제품을 우리 전립상회를 통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해서 드디어 저희가 이제 제품을 직접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할 겸 이 기회에 우리 전립 선 정보마당 회원 여러분들이 평소에 전립선 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논문이 나오는 거는 세 가지 영양소입니다. 첫째는 아연, 둘째는 비타민 D, 셋째는 오메가3. 이 세 가지가 가장 전립선 암에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런 관련된 논문이 많습니다. 어, 이 중에 이제 하나씩 보면 아연이라는 거는 전립선 암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아연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그 효소에 거의 모든 효소에 필요한 그런 미네랄이죠.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몸의 기능이 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 중요한 미네랄인데 전립선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아연은 특이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전립선처럼 아연이 농축돼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거의 한 40배 내지 50배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전립선은 아연이 농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농축이 돼 있는지 뭐 이유는 아직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전립선은 많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립선 안으로 아연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정액에 정액에 아연을 한 100배 이상 농축시켜서 정액 내로 이제 배출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정액 안에 아연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아직 명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아연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항생 효과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효과, 그리고 세균에 대한 그런 항생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액 안에 있는 정자를 외부의 어떤 세균으로부터 보호한다. 아마 이제 그런 목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하여간 전립선은 아연을 상당히 농축시켜서 정액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에 질환이 생겼을 때, 특히 대표적인 질환이 전립선에는 가장 흔한 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 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특징적인 건데 이 세 질환 중에서 특징적으로 두 가지 질환, 전립선 암과 전립선 염에서는 아연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전립선 암인데 전립선 암이 생기기 전서부터 전립선에 어떤 아연이 농축된 기능이 거의 이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연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아연이 떨어져서 암이 생기느냐 아니면 전립선 암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아연을 농축시키지 않느냐 이거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전립선은 아연이 많이 농축이 돼 있는데 전립선 암이나 염증이 생기면 아연이 줄어든다. 이런 기본적인 그 팩트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전립선에 좋다는 그 영양제를 보면 거의 모든 영양제가 공통적으로 아연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써놓은 거는 이제 그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신문에 컬럼으로 이제 연재를 한 건데 우리 몸에 있는 금속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철입니다. 철. 이게 이제 그 덕혈구에 그 많이 들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아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그때 이제 글을 쓰면서 남자는 아연, 여자는 철이라는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은 이제 월경을 하면서 그 철이 계속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자들은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철분을 보조제로 이제 많이 먹는 게 좋고 남자들은 사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아연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공급하지 않고 어떤 성관계나 뭐 그 사정을 자주 하게 되면 아연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 전립선에서 자꾸 배출이 돼 버리니까 정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청소년들 이제 비뇨기과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이제 뭐 그 자유행위를 너무 자주 한다. 이게 무슨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뭐 별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보충하지 않고 사정을 너무 빈번하게 할 때는 아연이 결핍 상태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한테도 아연은 상당히 면역력 뭐 하여간 우리 몸의 기능에 아주 좋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연은 절대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특히 남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비타민 D와 오메가 3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글을 잘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고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받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관련된 논문을 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한 분이 이제 그 전립선 아닌 사람이 아연을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요? 뭐 당연합니다. 그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관계가 좀 잦거나 아니면 청소년기에 사정을 너무 자주 하는 자위행위를 너무 자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연을 꼭 보충해 주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원칙은 이런 보조제보다는 음식물을 통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은 대표적으로 해산물에 많습니다. 특히 굴은 아연이 아주 많이 그 함유된 음식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굴 등 이런 그 해산물이 아연이 많으니까 이런 음식을 많이 먹고 특히 이제 뭐 또 너무 이런 걸 충분히 먹지 못하고 이 결핍이 되기 쉬운 상황이라면 아연을 이제 보충제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롱롱님 그 질문이 있으신데 그걸 먼저 좀 봐드릴게요.
4기 뼈 전이 환자인데 PSA가 84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PSA가 84면 그 자체로 우리가 뭐 엑스레이나 영상 검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뭐 미세 전이암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보통을 치료하죠. 그래서 카소덱스를 2달 동안 드시면, 카소덱스라는 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그런 먹는 약입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촉진되는 암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면 대부분의 전립선 암세포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PSA가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불응이 오기 전에 자이티카를 바꿨는데 다시 상승한다. 그런데 카소덱스를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보통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불응이 오면 그 다음에 자이티카로 넘어가는데, 불응이 오기 전에 자이티카를 썼다는 거는 아마 초기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같이 쓴 것 같네요. 그런데 호르몬 치료하고 자이티카까지 썼는데 PSA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호르몬 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카소덱스를 더 추가적으로 복용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2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엑스탄디로 바꿔서 2차 호르몬제를 바꾸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도세탁셀이라는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중단됐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 우리가 양극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0에서 50%까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양극성 호르몬 치료는 제가 여러 번 소개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받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몽환님, 질문이 오메가3 위장 내시경 검사 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어 며칠 전 중지해야 되나요? 그리고 2번째는 신제품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 차이점과 장단점. 그러니까 뭐 처음 거는 오메가3가 그게 이제 우리 심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을 맑게 하고, 보통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혈전이 생겨서 그게 이제 어딜 가서 막아서 중풍도 생기고 심장 질환도 생기는데, 오메가3를 먹으면 그런 혈전이 잘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지혈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저도 찾아봤습니다만은 오메가3를 먹는 수술 전에 오메가3를 계속 먹는 게 수술할 때 출혈이라는 부작용을 더 유발시키느냐,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논문들은 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피를 묽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할 때 약간 부담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뭐 한 3, 4일 전서부터는 출혈이 예상되는 그런 시술 또는 수술, 그러니까 뭐 전립선 암 수술이라든가 전립선 조직 검사라든가, 그럴 때 한 3, 4일 전서부터는 이제 중단하시는 거를 권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제품보다 이제 저희가 한 제품에 대한 차이점이 있느냐? 제가 이제 직접 저희가 이제 직접 생산을 하게 된 계기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농도입니다. 용량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환자분을 대상으로 저희 기존 제품들을 이제 쭉 복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 오메가3라는 거는 다른 검사가 없고 그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아연하고 비타민 D는 적정 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돼도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메타포뮬러 제품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을 혈중 아연하고 비타민 D를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 아직 통계는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연은 조금 거의 충분하고 어퍼 리미트에 가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연은 좀 낮췄으면 좋겠다. 아연도 높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비타민 D는 보통은 대부분 정상이시지만 정상치 레벨 이하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기존 메타포뮬러 제품을 하루에 2번씩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제품은 아연은 너무 좀 함량이 좀 많고 비타민 D는 좀 너무 낮고 그래서 그거를 아연은 기존 25g에서 20g으로 낮추고 비타민 D3는 기존 1000유니트에서 2000유니트로 올렸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메가3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오메가3나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캡슐 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환자분들이 이제 그 부담스러워하는 게 어떤 동물성 재료를 한 거, 우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은 이런 콜라겐이라는 게 거기에는 지방 성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래도 식물성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코팅제, 그 젤라틴을 식물성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 회사 제품을 저희가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면 좀 더 좋은 제품을 가격을 좀 낮춰서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배경으로 직접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쓴 글인데 전립선 암을 위한 영양제 3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 논문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암 환자에서 고용량으로 꼭 복용해야 되는 게 아연, 그 다음에 그 오메가3도 긴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오메가3는 아니고 동물성 오메가3, 대개는 이제 생선을 원료로 한, 그리고 비타민 D, 이 세 가지가 전립선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의 예방 효과 그리고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논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논문들을 분석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그 프로액티브 케어의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전립상에서 그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를 생산할 때 기본적인 거는 가장 좋게 만들자.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서 가장 좋은 원료를 쓰고 가장 좋은 포장재를 쓰고 하여간 이제 저희가 유유 헬스케어라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HCA 플러스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유한 킴벌리 브랜치인데 사실 저희가 여러 건강 기능식품을 이제 컨택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열악한 공장들이 많습니다. 야, 이런 데서 뭐 생산을 해도 되나? 뭐 그래서 저희가 좀 찾다 그래도 아주 대규모 그리고 새롭게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HCA 플러스를 이 회사에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담당자한테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할 때 제가 요구한 건 그겁니다. 가장 좋은 원료를 쓰자. 뭐 비용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포장재를 쓰자. 그래서 뭐그 그 원칙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좋은 원료를 가지고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저희도 많이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최신 저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클린 룸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당히 현대적인 그런 생산 시설로 해서 저희가 안심하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저희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사실은 좀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고 까탈스러운데 제가 이틀 전에 자동차를 타고 거의 2시간을 가서 저희 창고를 구했습니다. 이 세이프인이라고 파주에 있는 전 자동으로 된 그 창고 시스템이에요. 제가 창고도 사실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보통은 1년, 2년까지를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 뭐 항온 항습이나 이런 게 없는 게 너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고 그런데 이 세이프인이라는 곳은 정말 어마어마한 설비인데 무인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파주에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바로 이겁니다. 예, 그 24시간 동안 항온 항습이 유지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비타민 D하고 오메가 3는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주 포장도 잘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제품은 꼭 여기다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내일 월요일 날 생산되는 우리 제품들은 모두 다 세이프인으로 들어가서 그 구매자한테 전달되기까지 항온 항습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겁니다. 예, 저희가 만든 제품은 이제 아연하고 비타민 D는 오케이, 예,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질문 답변 드릴게요. 아연하고 비타민 D는 제가 주장하는 게 프로액티브 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치료들은 리액티브예요. 뭔가가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반응, 암이 생기면 수술하고, 재발하면 방사선 치료하고, 그리고 또 재발하면 호르몬 치료하고,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리액션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방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치료가 프로액티브, 그러니까 적극적인 예방 치료를 하는 거라 저희가 만드는 제품도 이름을 모두 다 프로액티브 시리즈로 해서 프로액티브 듀오는 아연과 비타민 D, 그리고 프로액티브 오메가 3는 이제 우리 세세한 거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RTG 형태의 오메가 3 두 제품이 출시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신제품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호님, 전립선을 적출했고 성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아연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연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아연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첫 번째는 면역 기능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연은 면역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그 단백질과 효소에 아주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아연이 부족하면 우리 면역 기능이 억제가 되죠. 우리가 수술해서 전립선을 떼어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재발하는데 그거는 수술해서 남아있는 암이 재발하는 게 아니라
전립선 초기 당시에 이미 몸 안에 여러 군데 있는 그 면역력에 의해서 억제된 그런 휴면 암세포가 다시 활성화돼서 재발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재발을 이해하는 최근의 이론이기 때문에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재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전립선 다 떼어냈는데 왜 아연이 필요하냐. 만약에 전립선 몸 안에 있는 전립선 암세포들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전립선을 수술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군데에 전립선 암세포가 잠복하고 있다는 게 그 최신 이론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발하기 위해서는 전립선 암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연이 부족했을 때 어떤 나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건 뭐 부수적인 거지만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떼어내거나 뭐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연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김민고님, 현재 1차 호르몬 자이티카, 적응의 처방, 독시사이클린, 리피메트, 5종. 변비가 심하게 왔는데 변비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끔은 독시사이클린이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게 장내 세균의 변화를 일으키고 변비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아주 심하면 독시사이클린을 좀 끊어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요. 그 외에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나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오는 또 하나의 원인은 우리가 저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수화물 제한식을 아주 철저히 했을 때도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립선 암 환자들은 탄수화물 제한을 아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현미 위주로 조금씩 드시는 게 하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비를 유발한 변비에 좋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우리가 이제 물을 안 먹고 땀을 많이 흘리면 그 체내에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대장에서 자꾸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럼 변이 딱딱해지죠.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전립선 암의 항암 식단에 가장 중요한 게 채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독시사이클 한번 끊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롱롱님, 자이티카로 바꾸고 수치가 상승했고 다리 마비가 와서 수술했고 골반 신경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통증은 느껴지신다. 예,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네요. PSA 수치 상승하고 암이 커지고 있고 대변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척추 전이에 의해서 척수신경이 이제 마비가 오고 그게 이제 저 대장 쪽 가는 신경도 눌러서 영향이 있는 것 같네요. 몸무게가 많이 빠졌고 사실은 그 우리가 그 혼동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는 거, 영양 칼로리를 줄이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암이 어느 정도 식이요법에 반응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넘기면 우리가 아무리 식이요법을 한다고 해도 암이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은 에너지를 무차별로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면 훨씬 더 몸이 버티기 힘들어지는, 그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 캔서 카케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식이요법을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땡기는 음식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더 유리합니다. 항암 치료를 버틸 수 있는가?
글쎄요. 뭐 그 지금 대부분의 증상은 신경 마비로 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는 이제 간 기능이나 골수 기능, 신장 기능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다를 수 있고요. 일단은 증상이 아주 심하다면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게 좋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환자분이 그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는 좀 제한하고 환자를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러니까 삶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거는 포기하고 삶의 질을 더 좋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환자를 좀 편안하게 하는 거를 초점을 두고 치료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통증도 없는데 암이 진행한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독성이 많은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 그 자체가 환자의 수명을 많이 느리지도 못할 뿐더러 환자분이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암이 진행이 되고 났을 때는 환자분의 삶의 질과 양을 비교를 해서 어떤 포기할 거는 포기하는 그런 것도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유전자 검사의 돌연변이 검사가, 이제 유전자 검사는 우리가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와 관련지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고, 대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진 브리카라 그러죠. 브리카 1, 2는 그게 있으면 표적 항암제 잘 됐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거하고 ATM이라는 이제 돌연변이, 그 위의 것은 사실은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백금계 항암 치료는 우리 도세탁셀보다 독성이, 부작용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립선 암 말기에서는 항암 치료가 뭐 길게 하면은 한 2, 3개월 정도 뿐이 그 수명 연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 환자의 어떤 편안함 이런 거를 목표로 바꿔서 치료 목표를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정수님 질문으로 가봐서, 피부과에서도 비타민 D를 하듯 우리 몸에 많이 중요합니까? 예, 비타민 D는 내과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비타민 D는 전통적으로도 전립선 암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아연과 더불어서 면역력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 면역력이 관련 안 된 부위가 없지 않습니까? 예.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생겼다면 아연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전립선염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어, 만약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맞다면 아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 전립선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균성이 있고 비세균성이 있는데, 세균성은 말 그대로 전립선 주변에 있는 요도에 있는 세균들이 전립선 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항생제로 치료하고. 이 세균성 전립선염의 원인은 아연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는 거와 더불어 아연을 보충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세균성 전립선이 아니라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립선 원인의 세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깁니다. 불안, 스트레스, 뭐 피로 이런 게 이제 주 원인이고, 그걸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전립선이 꽉 조여집니다. 그 전립선이 계속 조여 있으면 이제 뻐근한 증상이 생기고, 소변 볼 때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배뇨 기능이 생기죠. 증상은 똑같지만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세균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항생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립선을 풀어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하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서 교감신경을 좀 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립상회에 있는 그런 제품을 만약에 제가 추천한다면 아연보다는 릴렉스 TM이라는 게 있어요. L테아닌, 그것도 이제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테아닌의 주 성분은 어떤 스트레스, 불안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비세균성 전립선염 환자들은 테아닌을, 릴렉스 TM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좀 더 권하는 편입니다. 어, 비타민 D는 정상인 분은 아연만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낱개로 따로 돼 있는 거를 따로 구입하셔야 되겠죠. 네. 이혜정님 질문. 뼈전이 사기 자이티카 드시는 분들이 많네요. 불응화사 항암 2차까지, 항암은 아마 도세탁셀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급속도로 상승하시고, 어, 뭐 영양제는 뭐 유효합니다. 아연, 비타민 D 지금도 이제 면역력이라는 거 중요하고, HCA는 전립선 암의 그 대사 과정을 타잔해서 전립선 암이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걸 먹고 식사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식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끊어도 보고, 만약에 끊었는데도 계속 부역질이 난다면 이거는 영양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겠죠. 도움은 되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식사를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끊어야지 됩니다. 청주 김민고님, 네, 김민고님 정기적으로 예, 비타민 주사 맞고 계시고 창원에 계시군요. 예. 예. 그 이제 정맥 주사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내과의나 가정의를 중심으로 비타민 주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저보다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으신데, 어,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맞는 게 좋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비타민 C 이 주사에 가장 큰 효과는, 뭐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동물 실험 결과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 순환하는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라고 있어요. 우리 암 환자들은 다 혈액 안에 암세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억제하는 게, 죽이는 게 가장 첫째 효과고, 두 번째는 비타민 C가 충분하면 이제 암이 주변으로 퍼지지를 못하는 게 두 번째 효과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이제 먹는 비타민 C로도 충분하고, 그렇다면 고용량 비타민 C를 맞는 거는 혈액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어, 마당에 낙엽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매일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이어서 이틀 하면 뭐 두 번 다 깨끗하게 이제 혈액 안에 있는 암세포들은 죽이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이틀을 맞고 나머지 5일 동안 안 맞는다면, 그 5일 동안 혈액을 순환하는 암세포들이 어딘가에 정착을 하고 나중에 재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근거에 의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맞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질문이 좀 없으시네요.
지금 40분이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립선 암이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비뇨기과 관련된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남으면 제가 최근에 어,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논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논문 설명하다가도 질문 오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1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더 진행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이 논문은 비타민 D와 그 다음에 전립선 암과의 관계를 본 건데 그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첫째는 비타민 D가 모자란 사람이 전립선 암이 잘 생기느냐, 두 번째는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비타민 D 결핍이 있으면 더 빨리 죽느냐, 비타민 D가 암을 발생시키느냐, 암의 진행을 억제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규모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저희는 비타민 D는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암 환자들은 비타민 D 측정이 보험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D와 전립선 암과의 관계는 뭐 전립선 암뿐만이 아니라 암과의 관계는 관련성이 높은 걸로 정부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 심평원이라는 데가 상당히 까다로운 데인데 거기서 암 환자들은 비타민 D 레벨은 검사를 하는 거를 보험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핍된 환자들 치료하라, 적극적으로 치료하라,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 이제 비타민 D 레벨에 따라서 비교를 했는데 이 결과를 이제 보면은 이 논문은 사실은 그래프만 보면 그 안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없어서 이 표만 잠깐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비타민 D를 뭐 나노몰 퍼 리터로 하기도 하고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기준이 좀 틀려서 항상 이 수치가 똑같지는 않은데, 선능탑 비뇨기과에 이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비타민 D 레벨 해서 비타민 D 먹으면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다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25 이하면은 심한 결핍, 그 다음에 25에서 50이면 좀 부족, 그 다음에 50에서 75는 딱 정상, 75 이상은 좀 과도하다. 비타민 D는 너무 높아도 콩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하고 전립선 암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전립선 암이 잘 생기고 안 생기고는 비타민 D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거를 다 볼 때 우리가 암이 잘 생긴 암의 예방 목적이 있고 없고 하고 암의 진행을 촉진하고 안 촉진하고는 전혀 별개일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제가 비타민 E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타민 E라는 거는 우리 장어에 많은 거죠. 토코페롤이라 그래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돌연변이가 생기면 유전자를 잘 뭐 치료할 거다 그래가지고 전립선 이 비타민 D가 E를 이제 보충 아주 높은 양을 이제 비타민 E를 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타민 E를 먹는 사람하고 전립선 암이 누가 많이 생기는지 봤어요. 그런데 그 연구가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를 먹는 사람 그 군에서 너무 암 환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보다.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산소가 암을 유발한다는데 항산화제를 먹으면 암이 안 생겨야 되는데
비타민 E를 많이 먹은 사람이 암이 도리어 많이 생긴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하여간 비타민 E가 암을 예방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미 암이 생겨서 그게 이제 진행하는 거를 억제하는 거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는 사실은 암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암이 진행하는 거는 억제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하여간 비타민 D는 전립선 암을 예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이 이제 전립선 암인데 나 이제 유전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아들 비타민 D 먹여야 되겠다. 그거는 암을 예방하는데 별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일단 암이 생긴 사람이 비타민 D 레벨에 따라서 결핍인 사람하고 비타민 D가 정상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래프예요. 이거는 이제 카플란-마이어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요 밑에 게 해가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이 왼쪽 거는 그 환자분이 이제 몇 프로나 생존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파란색 줄이 비타민 D가 결핍이 된 환자들인데 제일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빨간 줄이 비타민 D가 정상인 사람들인데 제일 오래 살았죠. 예. 그래서 결핍이 된 사람들은 전립선 암 환자 중에서 비타민 결핍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당히 빨리 사망한다.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는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도록 야외 운동도 하고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도 먹고 그래도 대부분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제를 먹어서 비타민 D가 정상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인 사람은 암 사망률이 제일 높죠. 정상인 사람은 빨간 줄입니다. 암 사망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너무 높은 사람들, 75 이상인 사람들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이 정상인 사람하고 결핍인 사람 거의 중간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비타민 D는 정상 레벨이 제일 좋고 결핍이 되면 암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지지만 비타민 D 레벨이 너무 높아도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2000유니트는 너무 낮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인터넷 보면 뭐 4000유니트 있고 5000유니트 있고 저희가 1000유니트를 보고 전립선 암 환자들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을 쭉 했더니 정상이거나 약간 낮습니다. 예, 그럼 2000유니트를 뭐 이제 하면서 볼 겁니다만은 그러면 거의 25에서 30 사이 딱 이 빨간 줄에 해당하는 레벨로 올 거예요. 근데 막 이런 분이 5000유니트 먹고 뭐 내과에 가서 주사 맞고 막 이러면은 75, 뭐 100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제가 저번에 논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꾸 내과 선생님들 주사가 더 좋다 그러는데 주사라는 거는 한 번 맞으면은 한 달 뭐 이렇게 2달 가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사는 없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조금 떨어집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비타민 D는 먹는 양, 자기가 먹고 운동하고 자기에 맞춰서 가끔 가서 비타민 D 레벨 측정해서 나는 이게 딱 맞다. 그러면 그 용량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비타민 D가 50이 이제 딱 적정인데 너무 낮으면 암 사망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타민 D 레벨이 좀 올라가면 암 사망률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결핍 적정한 용량은 2000유니트다. 너무 높으면 안 되다. 결핍 상태만 넘으면 된다. 이게 제 결론이고, 저희가 프로액티브 듀오를 비타민 2000유니트를 결정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예, 이제 또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훈님, 회음부 수술하고 나서 10개월째인데 회음부에 약간 통증이 있고 가스 차거나 대소변 전에 더 심합니다. 극심한 통증은 아니고 수술 후유증. 예, 수술 후에 10개월이면 대개는 좀 너무 긴데요.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뭐 완전히 다른 구조물과 이 새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몸이 상처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정도까지는 좀 불편한 게 있는데, 10개월 정도의 회원부에 이제 통증이 있으면 이건 사실은 뭐 수술과 관련된 거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제가 그 전립선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리 드물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자세히 문진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케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케겔 운동이라는 거는 항문 괄약근을 조였다 폈다 하는 건데, 이 운동은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조였다가 폈다가를 충분히 조이면 그 정도로 피는 그거를 반복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팔 운동을 한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굽혔다가 다시 쭉 피는 동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케겔 운동 하시는 분은 계속 조이기만 하는 거죠. 계속 조인다. 그러면은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그 회음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케겔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 케겔 운동을 할 때도 한번 조이면 그만큼의 노력을 가지고 이완시키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케겔 운동은 그 그냥 어느 근육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저 아래다가 그냥 근육에 힘만 주는데 그러지 말고 비뇨기과에 가면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힘주면 모니터에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연습하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팁은 그거를 계속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소변을 보면 소변을 이제 소변을 쭉 보다가 슬며시 중단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 겁니다. 이렇게 소변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요도 괄약근이 수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태를 한 5분 정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다시 풀어서 소변이 나오면 또 다시 슬며시 조여서 소변을 중단하는 거죠. 그거를 소변 볼 때만 몇 차례 반복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도 충분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항문을 조이는 근육하고 소변을 요도 괄약근 소변을 자제하는 근육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항문 아무리 조여봤자 이거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중단하는 그 괄약근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막 조이지 말고 슬며시 조여서 중단시키고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너무 막 항문을 뭐 보면은 뭐 하루에 몇 번에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없던 통증도 생깁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좀 뜨뜻한 물에 반신욕하면서 좌욕하면서 긴장을 좀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김민고님, 예, 비타민 2000유 서울 칼스트리 정저만 비타민 추가만.
음. 예, 그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걸 먹을까 말까? 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PSA 검사할 때 비타민 D 레벨을 같이 측정하세요. 그래서 그게 정상 수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김정수님, 아연도 정상 수치 범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연도 그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연도 우리가 저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연은 보험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 한 3, 4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측정해 보면 아연은 그렇게 높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측정을 안 합니다. 보험도 안 되고 그렇게 높은 사람도 없고 해서 이혜정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도세탁셀 중 PSA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추가 전이는 없다고 합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다른 치료는 어떤 게 있는 건지요? 음, 예. 그 전립선을 떼어내고 나면 PSA는 전립선 암 세포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SA가 상승한다면 암 세포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추가 전이는 없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의사가 전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MRI나 뼈 사진이나 CT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영상 검사들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것들은 한참 지나야지 영상 검사에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세탁셀 중 PSA가 계속 상승한다면 암은 진행하는 거고 도세탁셀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도세탁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게 좀 심하다면 내가 이 치료를 계속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쓰신 분이 허대석 선생님이라고 저 서울대 그 종양내과에 계신 교수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가장 금기시하는 거를 암 환자들이 죽기 3개월 전까지 항암 치료를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되는 거는 환자가 고통스럽게 사망할 때까지 아주 독한 항암 치료를 한다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된다. 예.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내가 왜 이 치료를 하고 있는지, 이 치료가 도대체 환자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통스럽게 한 달을 사는 거하고 아주 편하고 즐겁게 일주일을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자꾸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고 선생님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도세탁셀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현존하는 치료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치료는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표적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 치료가 그 다음 이제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여러 병원에서 지금 임상하고 있는 PSMA 동위원소 치료 이런 치료들이 그 다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PSMA 동위원소 치료는 이제 주사 치료인데 동위원소를 주사하는 건데 그것도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 연장,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그런 게 이제 평균적인 통계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뇨기과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각 대학의 임상시험센터에 문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임상 연구에 참여하면 비용이나 검사 비용이 다 무료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적 항암 치료와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특히 이제 유전자 브리카나 ATM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는 표적 항암 치료에 잘 들을 수가 있는데 물론 표적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치료는 한번 효과가 있으면 거의 완치 수준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를 해봐야 되고 이들 치료는 거의 약값이 1년에 1, 2억 정도 되는 아주 고가의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으로 무료로 이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소중한 거죠. 예,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이도티
이도티그만님, 프로액티브 케어 중인데도 PSA 수치가 오르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 그 저는 이제 프로액티브 케어를 되게 열심히 하는 의사인데 우리가 치료 목적을 명확히 해야 돼요. 프로액티브 케어라는 거는 보조적인 치료입니다.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 이제 재발했어요. 재발했으면 방사선 치료는 0.2, 0.5 사이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천천히 PSA가 올라가게 해서 될 수 있으면 PSA가 좀 정체 상태로 해서 1년 후에 방사선 치료 받을 거를 3년, 4년 후에 방사선 치료 받도록 억제하는 겁니다. 프로액티브 케어를 해서 PSA가 떨어진다.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일반적인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거는 아닙니다. 프로액티브 케어를 하고 PSA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오르는 속도를 낮춰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더 늦추고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1년, 2년 후에 저항이 올 거를 5년, 10년 후에 저항이 오도록 하는 그런 억제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블로그에 PSA 수치 떨어지는 분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죠. 근데 그거는 우리 치료 목적이 아니라 치료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그 여러분들과 이제 또 허심탄회하게 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이런 자리를 좀 자주 만들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전립상의 상품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원료를 쓴 거 하여간 제일 좋은 걸로 준비를 했고 나중에 이제 전립상에 올라오는 가격 보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기존 제품보다 싸게 저희가 공급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늦은 시간까지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